도장 찍어주면 다 해줄 테니까 말만 해. 깨끗하게 정리하자. 시어머니가 30억짜리 아파트 서류를 탁 밀어놓으며 제 결혼 7년을 쓰레기 버리듯 처분하려던 그 순간 저는 찻잔을 쥔 손끝이 새하얗게 죽어가는 걸 느꼈어요. 병원장 내연녀가 100배 낫다고, 애도 못 낳는 년이 살림이라도 똑바로 하라고, 7년을 개 취급해놓고 이제는 돈뭉치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였죠. 저는 흔쾌히 이혼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지옥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싱글벙글하는 시어머니 꼴을 보면서 말이죠. 이 어이없고 웃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 태산의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려고 주머니를 하나씩 뒤졌습니다. 바지 뒷주머니, 안주머니, 겉주머니. 접힌 종이 한 장이 손끝에 걸렸죠. 영수증이었습니다. 청담동 프렌치 레스토랑 2인 디너, 금액 48만 원. 날짜를 보는 순간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어요. 그날은 태산이 부산 출장이라며 새벽 5시에 캐리어를 끌고 나간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글자가 흐려질 만큼 오래 쳐다봤는데 머릿속에서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이 멈춰버린 것처럼, 시간이 잠깐 끊긴 것처럼 서 있었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태산이 샤워실에 들어가고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결혼하고 7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잠금을 풀고 카카오톡을 열었죠. 채아라는 이름이 대화 목록 맨 위에 있었습니다. 대화방을 눌렀어요. 하트가 수십 개 떠 있었고 사진도 있었고 다음 달 여행 약속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산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제가 차린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숟가락으로 떠먹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말했어요. 태산이 국을 호호 불며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주말에 어머니 댁 좀 다녀와. 김장 김치 가져다 드려. 알겠어. 저는 태산의 얼굴을 봤습니다. 저 표정으로, 저 목소리로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왔을까. 처음으로 그걸 세어보려 했지만 셀 수가 없었어요. 그 주말 시어머니 댁에 혼자 갔습니다. 김장 김치통을 들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 황복순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날아왔죠. 왔어? 신발 가지런히 나. 맨날 그렇게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네, 어머님. 김치 가져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김치통 뚜껑을 열고 코를 가까이 대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것도 네가 담근 거야? 전문대 나온 티가 나. 김치도 제대로 못 담그면서. 죄송합니다, 어머님. 애도 못 낳으면서 살림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시집와서 하는 게 뭐야, 대체. 저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을 듣는 게 7년째였어요. 익숙해진 건지, 무뎌진 건지, 아픈 건지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을 지나가다 눈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소파 옆 바닥에 놓인 쇼핑백이었습니다. 로고가 선명한 명품 매장 쇼핑백, 그 안에 리본이 달린 상자가 보였죠. 시어머니가 쓰는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누구 줄 선물일까? 저는 그 쇼핑백을 본 척 안 한 척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였어요. 태산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 안쪽에서 초대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문채아 원장, 병원 개업을 축하합니다. 날짜를 보니 6개월 전이었죠. 6개월 전이면 태산이 갑자기 사업 투자건이 있다며 법인 통장에서 큰 돈을 뺀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도장을 찍어줬었어요.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방 옷장 뒤에 있는 파일 박스를 꺼냈어요. 오래된 박스 안에는 카드 명세서 사본, 부동산 관련 우편물, 법인 서류 사본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의심해서 모은 게 아니었어요. 택배 송장 정리하고 우편물 분류하고 카드 명세서 파일에 끼워두는 건 그냥 살림하는 사람의 습관이었을 뿐이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산의 외박이 잦아지던 어느 저녁, 저는 대학 동기 추소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율아. 기쁨아. 왜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나 이혼 상담 같은 거 받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소율의 숨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평소의 장난기가 싹 사라진 목소리가 들려왔죠. 기쁨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 메모해. 펜 있지? 응. 외도 증거부터 말할게. 카드 명세서 있으면 꺼내. 법인 서류도. 네가 갖고 있는 거 전부 다. 소율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펜과 메모지를 꺼내놓고 소율이 불러주는 항목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태산이 출장이라며 집을 비운 밤이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카드 명세서를 펼치고 내연녀와 관련된 지출 내역에 형광펜을 그었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빠져나간 법인 자금의 흐름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그 작업을 하면서 이상하게도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를 발견했죠. 태산이 문채아의 병원에 법인 자금 8억 원을 보낸 내역이었습니다. 장부에는 의료 자문료라고 적혀 있었어요. 바로 소율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율아, 8억이 의료 자문료로 나갔어. 문채아 병원으로. 소율이 볼펜을 탁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사 돈을 자기 여자한테 갖다 바친 거야. 장부에는 사업비인 척 꾸며놓고. 기쁨아, 이거 하나만으로도 큰일 나는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명세서를 다시 파일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태산이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태산이 양복을 벗어 의자에 걸치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일어나 그 양복을 행거에 걸어줬어요. 셔츠 깃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결혼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을 결정하는 사람은 이번에는 제가 되어야 했어요. 저는 조용히 안방 문을 닫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평일 오전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떠 있었죠. 네, 어머님. 오늘 점심때 청담동 나와. 찻집 보내줄 테니까. 네. 무슨 일이시? 일이 있으니까 나오라는 거지. 12시까지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는 일은 결혼하고 7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싱크대에 내려놓으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찻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창가 쪽 2인 테이블, 찻잔은 이미 하나 비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시어머니가 인사를 받지도 않고 턱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로 서류 한 부를 밀어놓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였어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 서류였고 매수인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시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태산이한테 여자 있는 거 알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네. 그래, 알면 됐고. 내가 오늘 솔직하게 말할게. 시어머니가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문채아야.
병원장이고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아. 태산이한테는 그 정도가 어울려.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마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솔직히 너는 애도 못 낳잖아. 7년이나 됐는데. 그 여잔 뭐든 너보다 100배는 낫지. 숨을 쉬는 게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릎 위에 놓인 가방 끈을 꽉 쥐었어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제 쪽으로 더 밀었습니다. 이 아파트 시세가 30억이야. 여기 매수인 칸에 내 이름 넣어줄게. 조용히 이혼해.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도장 찍어주면 다 해줄 테니까 말만 해. 뭐 더 필요한 거 있으면 그것도 들어줄게. 깨끗하게 정리하자. 시어머니의 말투는 마치 물건값을 흥정하는 것 같았어요. 제 결혼 생활 7년에 가격표를 딱 붙여놓은 것 같았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찻잔을 쥔 손이 떨렸어요. 그 순간 소율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 저쪽이 카드를 다 보여줄 때까지 기다려. 저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이혼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지다가 다시 다물어졌어요. 분명히 제가 울거나 매달리거나 소리를 지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하며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그래, 역시 현명하네. 잘 생각했어. 현명하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 말을 한 건 오늘이 처음이었어요. 7년 동안 전문대 출신이라고 살림도 못한다고 애도 못 낳는다고 깎아내리기만 했던 사람 입에서 나온 첫 번째 칭찬이 이혼에 동의한 순간이라니.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래, 빨리 정리하자. 서로 좋게. 저는 일어서서 인사하고 찻집을 나왔어요. 문을 나서자마자 소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소율아. 기쁨아. 왜?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방금 나한테 30억짜리 아파트 줄 테니까 이혼하래. 뭐? 시어머니가 직접? 응. 문채아라는 여자가 있는 거 인정하면서 그 여자가 태산이한테 어울린다고. 나한테는 아파트 주고 입 막으려는 거야. 소율이 잠깐 침묵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쁨아 들어. 저쪽이 먼저 조건을 제시했다는 건 말이야. 협상 주도권이 너한테 있다는 뜻이야. 저 사람들이 얼마나 급하면 30억을 먼저 꺼내겠어. 저는 찻집 앞 골목을 걸으면서 소율의 말을 들었어요. 발걸음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무력한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날 저녁 태산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넥타이를 풀면서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한테 들었어. 네가 동의했다고. 응. 태산이 소파에 앉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된 거. 미안하다는 말이었지만 태산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어깨에서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끝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알았어. 저는 그 2글자만 말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태산이 잠든 뒤 거실에 혼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건넨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아파트 소유자 칸을 확인했죠. 소유자는 시어머니도 태산 개인도 아니었어요. 황태산 건설 주식회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소율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 1분도 안 되어 답장이 왔어요. 이거 회사 건물이잖아.
회사 재산을 이혼 합의금으로 주겠다는 건데 대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사회 허락이 필요한 일이거든. 시어머니가 회사 운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서류를 들고 나온 거야. 이게 저쪽의 허점이야.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어두운 거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큰 소리 쳤지만 정작 자기가 뭘 들고 나왔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다음 날 오전 소율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책상 위에 시어머니에게 받은 서류를 올려놓자 소율이 안경을 고쳐 쓰고 한 줄씩 읽어내려갔어요. 소율이 볼펜으로 서류 한 곳을 톡톡 짚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봐. 이 아파트는 회사 재산이야. 이걸 개인 이혼 합의금으로 쓰겠다는 건데 대표가 이사회 동의 없이 이러면 회사 돈을 빼돌린 것과 똑같거든. 소율이 서류를 복사기에 올리며 말을 이었어요. 사본 떠서 증거 파일에 넣어둘게. 이거 나중에 크게 쓸 수 있어. 저는 소율 맞은편 의자에 앉아 물었습니다. 소율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소율이 의자를 끌어당기며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큰 그림을 말해줄게. 이혼에는 동의해. 대신 재산 나누는 건 나중에 따로 법원에서 하는 거야. 이혼 자체는 해주되 돈 문제는 별도로 싸우는 구조야. 그게 가능해? 당연하지. 이혼하고 나서 2년 안에 재산 나눠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지금은 이혼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서 저쪽을 안심시키는 거야. 진짜 게임은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율의 설명이 머릿속에 하나씩 그림을 그렸어요. 며칠 뒤 태산의 서재에서 청소를 하다가 서랍 안쪽에 USB 하나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작은 USB가 서류 밑에 숨겨져 있었죠. 바로 소율에게 전화했어요. 소율아, 서랍에서 USB 하나 찾았어. 이거 복사해도 돼? 소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남편이라도 상대의 개인 저장 장치를 몰래 복사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돼. 대신 컴퓨터에 꽂아서 파일 이름이랑 폴더 구조만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안에 뭐가 있는지 목록만 확보하는 거야. 저는 소율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고 폴더를 열었어요. 파일 이름들이 쭉 나왔는데 숫자와 날짜가 적힌 파일이 수십 개였습니다. 휴대폰으로 화면을 찍고 USB를 뽑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어요. 사진을 소율에게 보내자 1시간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기쁨아, 이거 이중 장부 파일이야. 파일 이름만 봐도 딱 보여. 회사 장부를 2개로 나눠서 관리한 흔적이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 우리가 직접 손댈 필요 없어. 나중에 검찰이 수사하면 압수수색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 다만 이런 게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수사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돼. 저는 전화를 끊고 서재 문을 닫았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태산과 시어머니가 합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태산 회사 근처 식당 룸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긴 테이블 한쪽에 시어머니, 태산, 그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산 측 변호사였어요. 시어머니가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아. 오래 안 걸릴 거야.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합의서와 인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합의서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서로 새 출발하자. 다 여기 적혀 있으니까 읽어보고 도장 찍어. 태산 측 변호사가 서류를 짚으며 내용을 설명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30억 상당 아파트 명의를 이전해 드리는 대신 위자료나 재산 관련 추가 요구는 없는 걸로 하고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기재합니다. 저는 합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소율이 미리 알려준 대로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요. 시어머니가 살짝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오래 봐. 다 좋은 조건이야. 저는 읽기를 마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어요. 손에 떨림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잘했어.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 태산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짧게 말했어요. 고생했어.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 합의서에 얼마나 큰 구멍이 있는지 이 두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식당을 나오자마자 합의서 사본을 휴대폰으로 찍어 소율에게 보냈습니다. 답장이 바로 왔어요. 회사 재산으로 개인 합의금 준다는 문구가 그대로 있네. 이게 나중에 결정적 증거가 돼. 이제 법원에서 이혼 확인받고 한 달 숙려기간 지나면 이혼 신고 가능해. 그 사이에 재산 나누는 소송 준비하자.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길을 걸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결혼 앨범을 꺼냈어요. 신혼여행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보였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배신이 분해서가 아니었어요. 돌려받을 수 없는 시간이 아까워서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앨범을 닫았어요. 그리고 안방에서 파일 박스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율의 사무실에서 소송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소율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새로 알아낸 거 있어. 태산이 문채아 이름으로 제주도에 펜션 한 채를 샀더라. 등기부등본 열어봤거든. 매입 자금도 법인 계좌에서 나간 것 같아. 제주도 펜션까지? 소율이 화면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돈으로 여자친구한테 부동산 선물한 거지. 8억 송금의 펜션까지. 이 정도면 충분해. 소율이 의자를 뒤로 밀며 말했어요. 이혼 신고 들어가면 저쪽은 다 끝난 줄 알 거야. 그때가 진짜 시작이야. 저는 가방에서 파일 박스를 꺼내 소율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살림만 한 사람이 모은 거야. 소율이 파일을 한 장씩 넘겼어요. 카드 명세서, 우편물, 법인 서류 사본. 날짜 순으로 빈틈없이 정리된 종이들을 한참 보다가 소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율의 눈가가 빨개져 있었어요. 이거면 충분해, 기쁨아. 법원에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고 한 달간의 숙려기간이 지났습니다. 이혼 신고서가 수리된 날, 저는 태산의 집에서 짐을 뺐어요. 캐리어 하나, 옷가지 몇 벌, 그리고 파일 박스 하나. 7년을 살았는데 제 것이라고 할 만한 게 그것뿐이었습니다. 소율이 미리 알아봐준 원룸에 짐을 들여놓고 그 다음 날 바로 서울가정법원으로 향했어요. 소율이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오늘 접수하자. 재산분할 청구 소송. 응. 접수 창구 앞에서 소율이 서류를 내밀며 제게 설명했어요. 청구 금액은 30억 아파트가 아니야. 태산 이름으로 된 재산 전부 그리고 회사 돈에서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쓴 부분까지 포함이야. 회사 돈이랑 개인 돈을 뒤섞어서 쓴 부분 전부 나눠야 한다고 청구하는 거지. 저쪽에서 그걸 받아들일까? 소율이 입꼬리를 올리며 접수 도장을 찍었습니다. 받아들이고 말고는 법원이 정하는 거야. 우리는 증거를 내밀기만 하면 돼. 같은 날 소율은 검찰에 고발장도 제출했어요. 황태산 건설의 비자금 조성,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쓴 내역, 문채아 병원에 보낸 8억 원 허위 송금, 법인 소유 아파트를 이혼 합의금으로 쓰려 한 합의서 사본까지 전부 첨부했습니다. 제가 살림하면서 모아둔 카드 명세서와 서류 사본, USB 파일 목록 사진도 다 들어갔죠.
소율이 고발장 사본을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두 갈래로 가는 거야. 법원에서는 재산 나누기, 검찰에서는 회사 비리 수사. 둘 다 동시에 진행돼. 저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면서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어요. 원룸에서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황태산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여보세요. 태산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쏟아졌습니다. 야, 나기쁨. 이게 뭐야? 소장이 날아왔는데. 합의했잖아, 우리. 태산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저는 싱크대에 기대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혼은 합의한 거 맞아. 근데 재산 나누는 건 별도 절차야. 내 변호사한테 확인해봐. 뭐?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고분고분 도장 찍어놓고 이제 와서? 나는 이혼에 동의한 거지. 내 몫을 포기한 게 아니야. 태산이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안에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1시간도 안 되어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기쁨,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고성이 전화기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렸어요. 고분고분 도장 찍어놓고 뒤통수를 쳐?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한번 고른 뒤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서명한 건 이혼 합의서예요. 재산분할 포기 각서가 아닙니다. 뭐라고? 변호사님께 확인해 보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입꼬리가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소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기쁨아, 저쪽에서 합의 조정 제안이 왔어. 뭐래? 30억 아파트에 현금 10억 더 줄 테니까 소송 취하해 달라는 거야. 대형 로펌 변호사가 직접 전화했어. 그래서 뭐라고 했어? 소율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묻어났습니다. 검찰 고발 건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한마디 했더니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지더라. 저는 소율의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쪽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이었어요. 소율이 새로운 사람을 소개해줬습니다. 유달수 황태산 건설에서 격리부장으로 일하다 해고당한 사람이었죠. 소율의 사무실에서 유달수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낡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어요. 소율이 커피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유 부장님, 이쪽이 제 의뢰인이에요. 유달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추 변호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저도 할 말이 많아요. 그 회사에서 당한 게 있으니까. 어떤 일을 당하셨는데요? 유달수가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쥐며 입을 열었어요. 저는 격리부장으로 10년을 일했습니다. 장부 2개 돌리는 거, 광급 공사 따려고 공무원들한테 돈 건네는 거, 제가 다 처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양심에 찔려서 대표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했더니 다음 날 바로 잘렸습니다. 유달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공무원한테 준 돈 금액, 날짜, 전부 기억합니다. 법정에서 말할 수 있어요. 소율이 펜을 들며 물었습니다. 문채아 병원에 보낸 8억도 아시죠? 유달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요. 장부에는 의료 자문료라고 적혀 있는데 자문 계약서 같은 건 없었습니다. 대표가 직접 저한테 이체하라고 시킨 거예요. 결제 서류에 대표 도장만 찍혀 있고 다른 임원 승인은 없었어요. 저는 유달수의 말을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때 유달수가 잠깐 망설이다 말을 꺼냈어요. 하나 더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뭔데요? 유달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문채아라는 여자, 황 대표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업계에서 소문이 있었거든요. 전에 다른 사업가한테도 같은 식으로 접근했다가 돈만 받고 관계를 끊었다고요. 처음부터 병원 자금줄로 접근한 거예요. 저는 펜을 멈추고 유달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라는 말씀이세요? 네, 업계에서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소율이 펜을 내려놓으며 저를 봤어요. 저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던 완벽한 며느리감이 돈을 뜯어내려고 접근한 사람이었다니. 사무실을 나온 뒤 소율과 나란히 걸으며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이거 알면 어떻게 될까? 소율이 가방 끈을 매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알게 해야지. 그게 저쪽 내부를 흔드는 카드가 돼. 문채아 과거 행적에 대한 자료를 좀 더 모아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무렵 검찰 고발장이 접수된 걸 태산도 알게 됐습니다. 소율이 전해준 바로는 태산이 급하게 회사 회계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소율이 이미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증거를 없애지 못하도록 법원에 미리 보관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놓은 거죠. 그날 저녁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소율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증거보전 결정 나왔어. 태산회사 회계 자료 조치 들어간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건물 불빛이 점점이 떠 있었어요. 이 싸움이 정말 시작됐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아예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가슴 안에는 두려움보다 선명한 각오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커튼을 치지 않고 창가에 서서 한참을 서울의 밤을 바라봤습니다. 증거보전 결정이 난 뒤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의 조치에 따라 황태산 건설의 회계 자료가 보전됐어요. 저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소율이 전화로 상황을 알려줬죠. 기쁨아, 태산이 사무실에서 엄청 항의했대. 소리 지르고 난리였다더라. 그래. 소율이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태산 비서가 우리 쪽에 귀띔해줬는데 태산이 요즘 밤마다 서류를 파쇄기에 넣고 있었대. 근데 이미 보전 결정 났으니까 소용없는 짓이지. 저는 전화를 끊고 식탁 위에 턱을 괴었어요. 태산이 밤마다 파쇄기를 돌리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한때 제 남편이던 사람이 지금 그렇게 쫓기고 있다는 게 이상하게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 주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원룸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가 올 시간이 아니었죠. 현관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 황복순이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시어머니가 현관 안으로 반발짝 들어서며 소리쳤어요. 너 진짜 태산이를 완전히 망치려고 작정한 거야. 시어머니의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다 온 얼굴이었어요. 어머님,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오셨어요. 어디긴 어디야. 네가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며. 아들을 감옥에 보내려고. 시어머니가 현관벽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저는 한 발짝 물러서지 않고 현관에 선 채로 말했어요. 이혼하라고 하신 분은 어머님이시고 저는 이혼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이 하는 일이에요. 법이 뭐야? 네가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저는 현관 위쪽에 달린 소형 카메라의 빨간 불빛을 확인했어요.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시어머니가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제 시선이 카메라 쪽을 향한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코를 훌쩍이며 몸을 돌렸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을 끌며 걸어갔어요. 문을 닫고 나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봤어요. 볼이 움푹 들어가 있었고 눈밑이 거무스름했습니다. 내가 너무 잔인한 건 아닌가.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소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율아, 왜?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시어머니가 방금 다녀갔어. 울면서 왜 이러냐고. 기쁨아, 나 이거 계속해도 되는 거야?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소율이 잠깐 침묵했다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쁨아, 잘 들어. 잔인한 건 너를 7년 동안 투명인간 취급한 사람들이야. 전문대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애 못 낳는다고 모욕하고 내 연녀한테 돈 퍼주면서 너한테는 도장이나 찍으라고 한 사람들이 잔인한 거지. 네가 아니야.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소율의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쉬어.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마. 전화를 끊고 거실 바닥에 앉았어요. 창밖이 어두워질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이었어요. 소율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기쁨아, 오늘 사무실에 사람 하나가 찾아왔어. 문채아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래. 간호사? 정미양이라는 사람인데 원장이 시키는 일을 더 이상 못 참겠다면서 제보하겠다고 왔어. 저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뭐래? 소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문채아가 태산한테 받은 돈을 친오빠 이름으로 된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대. 병원 확장한다는 건 핑계였고 돈을 가족한테 빼돌린 거야.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투자도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응. 처음부터 돈만 빼낼 생각이었던 거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창밖을 봤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던 병원장, 집안 좋고 학벌 좋다던 그 여자가 처음부터 돈을 뜯어내려고 접근한 사기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소율은 이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어요. 정미양의 제보 내용을 태산 측 변호사에게 슬쩍 흘린 거죠. 태산이 문채아에게 속았다는 걸 깨닫게 해서 저쪽 내부에 균열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약 2주 뒤 소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기쁨아, 태산이 문채아한테 투자금 돌려달라고 했대. 그래서 문채아가 병원 운영에 다 썼다고 버텼는데 태산이 송금 내역 들이밀었더니 엄청 싸웠대. 문채아가 소리 지르면서 자리를 떠났다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태산과 문채아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시어머니한테도 변화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문채아가 태산 연락을 안 받기 시작하니까 시어머니가 직접 문채아한테 전화를 건 모양이에요. 소율이 태산 비서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채아한테 전화했더니 문채아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뭐래?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한마디만 하고 끊었대. 저는 눈을 감았어요. 시어머니가 완벽한 새 며느리감이라고 치켜세우던 그 여자가 전화 한 통으로 시어머니를 잘라버린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태산에게 전화해서 그 여자가 대체 뭐냐며 또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저쪽이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법원에서 재산분할 소송 첫 기일이 잡혔어요. 소율이 사무실에서 저와 마주 앉아 최종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첫 기일에서 승부 보는 건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준비됐는지 보여주는 자리야. 그 충격이 저쪽을 합의 테이블로 끌고 오는 힘이 되는 거지. 알겠어. 소율이 서류 바인더를 제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오늘 이거 집에 가져가서 한 번 더 읽어봐. 내일 재판이니까. 저는 바인더를 가방에 넣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서류를 한 장씩 넘겼어요. 증거 목록 사이에 사진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태산이 문채아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제주도 펜션 앞에서 나란히 서 있었고 문채아가 태산의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습니다. 태산의 손목에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제가 결혼기념일에 선물한 시계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할 줄 알았는데 가슴 어딘가가 쓰렸습니다. 사진을 서류 사이에 다시 끼워 넣고 바인더를 닫았어요. 재판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법원 복도를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태산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드러나 보일 만큼 볼살이 빠져 있었고 양복이 어깨에서 흘러내리듯 걸쳐져 있었죠. 태산이 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기쁨아. 태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저는 태산의 얼굴을 봤습니다. 한때 이 사람의 웃는 얼굴이 좋아서 결혼했었죠. 지금 그 얼굴에는 피로와 두려움만 가득했어요. 법정에서 보자. 저는 그 말만 하고 소율과 함께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을 돌아보니 시어머니 황복순이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으고 불안한 얼굴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거두고 원고석에 앉았어요. 소율이 서류를 펼치며 제 손등을 가볍게 한번 두드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소율이 자리에서 일어나 원고 측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재판장님, 원고 나기쁨은 혼인기간 7년 동안 가사노동을 전담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나가 일할 수 있었던 건 아내가 집안 살림을 전부 도맡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나눌 때 그 기여를 인정해야 합니다. 소율이 서류 바인더를 들어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황태산은 혼인 기간 중 지속적으로 외도를 했으며 이혼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습니다. 소율이 바인더에서 서류를 한 장 꺼내 재판부에 제출했어요. 이것은 피고가 내연녀 문채아의 병원에 법인 자금 8억 원을 허위 명목으로 보낸 내역입니다. 장부에는 의료 자문료라고 적혀 있지만 자문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앉아 있는 쪽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율이 두 번째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혼 합의 당시 피고 측이 원고에게 제시한 합의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법인 소유 아파트를 이혼 합의금으로 넘기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회사 재산을 개인 이혼 합의금으로 쓰겠다고 합의서에 직접 쓴 겁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은 태산의 얼굴을 봤어요. 태산이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태산 측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법인 관련 자료는 이혼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닙니다. 소율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별개라고요? 법인 자산을 개인 이혼 합의금으로 쓰겠다고 합의서에 직접 적은 건 피고 본인입니다. 회사 돈과 개인 돈을 섞어 쓴 걸 스스로 인정한 증거예요. 이걸 별개라고 하시면 이 합의서는 뭐가 됩니까? 태산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다물었어요. 말을 잇지 못하고 서류를 뒤적거렸습니다. 소율이 바인더를 재판부 쪽으로 내밀며 말했어요. 재판장님, 이 바인더에는 피고가 외박한 날짜와 카드 사용 내역이 교차 표시되어 있습니다. 외도의 시간적 흐름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재판장이 바인더를 받아들고 몇 장을 넘기다가 저를 봤습니다. 원고가 직접 정리한 건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했어요. 네, 재판장님. 살림하면서 정리한 겁니다. 카드 명세서 나오면 파일에 끼워두고 우편물 오면 날짜별로 분류하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바인더를 내려놓았어요. 다음은 증인 순서였습니다. 유달수가 증인석에 앉았어요.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소율이 유달수에게 물었어요. 증인은 황태상 건설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습니까? 유달수가 마이크를 당기며 대답했습니다. 격리부장으로 10년 근무했습니다. 회사 자금 관리를 전부 맡았습니다. 문채아 병원에 보낸 8억 원에 대해 아시는 바를 말씀해 주세요. 유달수가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열었어요. 2023년 9월 15일 대표가 직접 제 사무실에 와서 이체하라고 했습니다. 장부에는 의료 자문료라고 적으라고 했고요. 자문 계약서를 만들어야 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런 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대표 결제 도장만 찍혀 있었고 다른 임원 승인은 없었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어요. 유달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한 번이 아닙니다. 광급 공사 따려고 공무원들한테 돈을 건넨 것도 제가 처리했습니다. 2022년 3월에 5천만 원, 같은 해 8월에 3천만 원, 2023년 1월에 7천만 원. 전부 제가 현금으로 인출해서 대표한테 전달했습니다. 태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태산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태산 측 변호사가 태산의 팔을 잡아 제지했습니다. 유달수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제가 이걸 문제 3자 다음 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0년 일하고 하루아침에 잘렸습니다. 증인 신문이 끝났어요. 태산 측 변호사가 급히 태산에게 몸을 기울여 귓속말을 나눴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을 속삭이더니 태산 측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합의를 위한 조정 기일을 요청합니다. 소율이 제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첫 기일의 조정 요청이면 사실상 항복 선언이야.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앞을 바라봤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 문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태산아, 회사 돈을 그 여자한테 8억이나 줬어? 8억을. 시어머니가 태산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태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 여기서 이러지 마. 태산이 소리치자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났고 시어머니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통쾌함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거운 피로감만 온몸에 내려앉았어요. 법원을 나와 소율과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소율이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조정 기일에서 저쪽이 금액을 제시할 거야. 근데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태산 재산 자체가 묶일 수 있어. 그러니까 조정을 빨리 끝내는 게 우리한테도 유리해. 그러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야? 소율이 컵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까 법정에서 본 것처럼 저쪽이 완전히 밀렸잖아.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가깝게 끌어올 수 있을 거야. 저는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참 가만히 있었어요. 소율아, 이게 끝나면 나 뭐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소율이 제 얼굴을 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그건 끝나고 천천히 생각해도 돼. 카페를 나와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나기쁨 씨죠? 저 문채아예요.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고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문채아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리 차분했습니다. 만나서 할 말이 있는데 시간 되세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전화를 끊자마자 소율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문채아한테 전화 왔어. 만나자고 해. 소율의 답장이 바로 왔어요. 만나. 대신 대화 내용 기록할 수 있게 준비해. 내가 방법 알려줄게. 이틀 뒤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문채아를 만났습니다. 창가 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여자가 보였어요. 화면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턱선이 뾰족했고 눈매가 차가웠어요. 제가 맞은편에 앉자 문채아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와주셨네요. 할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뭔데요? 문채아가 커피잔을 소서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나는 태산 씨를 사랑한 적 없어요. 병원 자금이 필요했고 태산 씨도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용한 거예요. 서로 이용한 관계였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채아의 얼굴을 봤습니다. 문채아가 말을 이었어요. 내 변호사는 이 만남을 반대했어요. 근데 직접 만나고 싶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당신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문채아가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였습니다. 태산 씨가 나한테 투자금 돌려달라고 협박하고 있어요. 나는 이 일에서 빠지고 싶어요. 재판에서 증언이 필요하면 협조할 용이 있어요. 조건은 나를 완전히 빼주는 거예요. 저는 문채아의 눈을 봤어요. 계산이 끝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감정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의 눈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호텔 라운지를 나왔어요.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소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날 소율의 사무실에서 문채아의 제안을 분석했습니다. 소율이 책상 위에 메모를 펼쳐놓고 볼펜을 돌리며 말했어요. 문채아 증언이 있으면 태산이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쓴 게 더 확실해져.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보신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말 바꿀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 소율이 볼펜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증언 내용을 미리 문서로 받아놓는 거야. 진술서 형태로. 나중에 말 바꿔도 문서가 남아있으면 소용없거든. 문채아가 그거에 응할까? 응하겠지. 지금 태산한테 투자금 반환 소송당할 처지인데 우리 쪽에 협조하는 게 그 사람한테도 유리하거든. 이해관계가 일시적으로 겹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하자. 3일 뒤 소율의 사무실에서 문채아와 공식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채아가 소율의 맞은편에 앉아 다리를 꼬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옆 의자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소율이 녹음기를 켜며 말했어요.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내용을 진술서로 작성할 겁니다. 한 가지씩 여쭤볼게요. 황태산 씨가 병원에 투자한 자금의 출처를 알고 계셨나요? 문채아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태산 씨가 직접 말했거든요. 회사 돈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 말을 언제 들으셨어요? 첫 번째 송금 전이요. 제가 이 돈 출처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회사 돈인데 자기 회사니까 자기 돈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소율이 펜을 움직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혹시 그 대화를 나눈 장소나 날짜를 기억하시나요? 문채아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2023년 8월 말이었어요. 청담동에서 저녁 먹으면서요. 정확한 날짜는 카드 내역 보면 나올 거예요.
소율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술서를 정리했습니다. 문채아가 서명을 하고 일어서면서 저를 봤어요. 이걸로 된 거죠? 소율이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문채아가 가방을 들고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저를 한번 돌아보더니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 소율이 진술서를 파일에 끼우며 말했어요. 이거면 돼. 재산분할 소송이랑 검찰 수사 양쪽에 다 쓸 수 있어. 그로부터 약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저녁 원룸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TV 뉴스 속보가 나왔어요. 중견 건설사 황태산 건설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인 자금 유용 및 광급 공사 비리 혐의입니다. 화면에 태산의 회사 건물이 보였어요. 정문으로 수사관들이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라면 냄비를 불 위에 올려놓은 채 TV 앞에 서 있었어요. 한때 제 남편이던 사람의 회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결과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검찰 수사 소식이 퍼지자 태산의 사업 파트너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소율이 전해줬습니다. 진행 중이던 건설 현장의 투자자가 돈을 빼겠다고 통보했고 태산이 급하게 회사 재산을 팔려고 했지만 수사 중인 회사 물건을 사겠다는 곳은 없었대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원룸 앞 골목을 걸어오는데 건물 입구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태산이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코트가 한 치수 커 보일 만큼 몸이 말라 있었어요. 저를 보자 태산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기쁨아. 저는 발을 멈추고 태산을 봤어요. 여기에 왜 왔어? 태산이 두 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찰 고발만 취하해줘. 부탁이야. 회사가 이러면 직원 200명이 길바닥에 나앉아. 그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잖아. 태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잠깐 흔들렸습니다. 200명의 직원들, 그 사람들의 가족들. 그런데 소율이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 평소에 직원 걱정을 한 적이 있었어? 없었습니다. 직원들 야근시키면서 자기는 내연녀 만나러 갔고 명절 보너스 깎으면서 문채아 병원에 8억을 보냈어요. 저는 태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직원들한테 할 말이지 나한테 할 말은 아니야. 태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뭔가 더 말하려 입을 열었다 다물었습니다. 저는 태산 옆을 지나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태산이 돌아간 뒤 열린 재산분할 조정 기일이었어요. 태산 측 변호사가 금액을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아파트와 현금을 합해 이 금액이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최대입니다. 소율이 서류를 넘기며 받아쳤어요. 회사 돈과 개인 돈이 섞여 있던 게 이미 입증됐잖아요. 회사 재산 중에 실질적으로 개인 자산이나 마찬가지인 부분까지 나눠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고 기존 청구를 유지합니다. 조정위원이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아파트, 현금, 그리고 태산 이름으로 된 주식 일부가 포함된 안이었어요. 태산 측 변호사가 태산과 길게 상의했습니다. 태산이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산 측 변호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소율이 제게 몸을 기울여 속삭였어요. 검찰 수사가 더 가면 저쪽 재산이 묶여. 지금 정리하는 게 확실한 승리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락할게. 조정이 성립됐어요. 법원 로비로 나오는데 벤치에 시어머니가 혼자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지나치려 했어요. 기쁨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발이 멈췄습니다.
돌아봤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는데 지난 몇 달 사이 몰라보게 늙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깊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때 찻집에서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그냥 후회인지 판단할 수 없었어요. 7년 동안 전문대 출신이라고 애 못 낳는다고 깎아내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건강 챙기세요. 저는 그 말만 하고 돌아섰어요. 호칭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어머님이라고 부를 사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 주에 문채아에게서 마지막 카카오톡이 왔어요. 태산 씨가 결국 저한테 투자금 반환 소송 걸었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자격은 없지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화면을 봤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방을 나갔어요. 그날 밤 소율이 보내준 최종 조정조서 사본을 식탁 위에 펼쳐놓고 읽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숫자를 한 줄씩 눈으로 따라갔어요. 이 긴 싸움이 끝났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승리감 같은 건 없었어요. 텅 빈 고요함만 가슴 안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신혼 때 태산과 함께 바라보던 것과 같은 도시였는데 완전히 다른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접어 파일에 넣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조정이 확정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소율의 도움으로 재산 이전 절차를 하나씩 마무리했어요. 마지막으로 아파트 명의가 제 이름으로 바뀐 등기부등본을 받아든 날이었습니다. 소율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건네받았어요. 소율이 팔짱을 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둬. 저는 웃지 못했어요. 서류를 가방에 조용히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전리품이 아니에요. 지나간 시간의 정산서였습니다. 고마워, 소율아. 뭘? 밥이나 사. 소율이 제 어깨를 한번 툭 치며 사무실 문을 열어줬어요. 같은 시기 태산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저녁에 TV를 켰다가 뉴스 화면에 태산이 나왔습니다. 검찰청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카메라 플래시를 피하는 모습이었죠. 한때 중견 건설사 대표라는 타이틀로 골프장을 누비고 사교 모임에서 명함을 돌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TV를 껐어요. 더 이상 이 사람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학원 등록이었습니다. 전문대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가 결혼하면서 그만뒀죠. 그 뒤로 한 번도 다시 잡지 못했던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학원 건물 앞에 섰을 때 시어머니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습니다. 전문대 나온 티가 나. 전문대 출신이 뭘 안다고. 7년 동안 들었던 그 말이 이제는 수치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문을 열게 만드는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채로 학원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어느 날 오후 오랜만에 소율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국밥집에 마주 앉았어요. 소율이 국밥에 깍두기를 넣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요즘 매일 법원 다닌대. 태산 재판 때문에. 그래. 문채아는 병원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갔다더라. 소문이야 소문. 저는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들었어요. 한때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각자의 결과를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분노도 통쾌함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이제 그 사람들 이야기는 됐어. 뭐 먹을지 고르자. 후식 뭐 먹을래? 소율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기쁨아. 왜? 내 파일 박스 처음 봤을 때 나 진짜 울었거든. 저는 소율을 봤습니다. 소율의 눈가가 약간 붉어져 있었어요. 네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걸 그렇게 정리했을까 싶었어. 카드 명세서를 날짜 순으로 끼워 놓고 우편물을 분류해 놓고 아무도 안 봐주는데 혼자서 그냥 살림이었어. 대단한 게 아니야. 소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너를 지켜준 거야. 저는 국밥 그릇을 내려다봤어요. 소율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 외로운 살림의 시간들이 결국 저를 지켜준 방패였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정리하고 분류하고 끼워 넣던 그 습관이 마지막 순간에 저를 일으켜 세운 거였습니다. 고마워, 소율아. 진짜로. 됐고, 후식 사줘. 비싼 거. 소율이 코를 훌쩍이며 메뉴판을 들었어요. 그해 가을,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사 당일 짐을 다 들여놓고 텅 빈 거실에 섰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결혼할 때는 시어머니가 고른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정한 가구 배치, 시어머니가 골라준 커튼, 시어머니가 정해준 일상. 이 집은 달랐습니다. 제가 고르고 제가 결정한 공간이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벅찬 게 올라왔습니다. 이사 박스를 정리하다가 안방 구석에서 그 파일 박스가 나왔어요. 이사할 때 같이 온 거였습니다. 카드 명세서, 우편물 기록, 법인 서류 사본이 빼곡히 들어 있었죠. 박스를 열고 한 장씩 넘겼어요. 형광펜으로 밑줄 그은 명세서, 날짜를 적어 놓은 메모지, 우편물 봉투. 한 장 한 장이 지나간 시간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파쇄기를 꺼냈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넣었어요. 종이가 잘려나가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위잉, 위잉. 한 장씩 넣을 때마다 어깨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파쇄기가 멈춘 뒤 텅 빈 박스 바닥에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사진이었어요. 부케를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뒤집었어요. 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 기쁨, 이름처럼 기쁘게 살자.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파쇄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새 책장 위에 올려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새 집에서의 첫 아침이었습니다. 직접 내린 커피를 들고 거실 창가에 섰어요. 한강 위로 햇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전문대 출신 집사람. 그 이름들 뒤에 가려져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나기쁨. 그 사람이 이제야 자기 이름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휴대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떴어요. 소율이었습니다. 새집 첫 아침 어때? 저녁에 집들이 하자. 와인 들고 갈게.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와인 말고 치킨.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다시 창가로 갔어요. 아침 햇살이 한강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이제야 비로소 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도 한 번쯤은 그랬잖아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불리다 보면 정작 내 이름 석자가 낯설어지는 순간이 와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나라는 사람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되거든요. 30억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기쁨이라는 사람이 다시 자기 발로 서는 것, 그게 진짜 이긴 거였어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만 불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한 번만이라도 거울 보면서 내 이름을 불러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